안전 에어백이 터지며 뿜어낸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짙은 피비린내와 섞여 순식간에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심서윤의 이마는 스티어링 휠에 단단히 처박혀 있었고 따뜻한 액체가 눈썹뼈를 타고 왼쪽 눈으로 흘러내려 시야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왼쪽 무릎에서는 뼈가 부러져 엇갈리는 기괴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보았다. 하얀 실크 드레스 자락은 이미 찢겨 있었고 육안으로 보일 만큼 엄청난 속도로 피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깨진 차창 틈으로 들이치는 폭우가 피와 섞이며 드레스 위로 역겨울 정도로 옅은 분홍빛 고통을 번지게 했다. 신경 말단을 타고 뒤통수까지 치솟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덜덜 떨려 아무것도 갱수 없을 것 같은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 발판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았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다. 통화 기록의 가장 첫 줄은 강태주라는 세 글자에 멈춰 있었다. 그것은 10분 전 그녀가 그에게 급히 필요했던 인수합병 예비 서류를 전해주러 집을 나설 때 그가 보낸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다. 수조 원대 프로젝트 계약일이야.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로도 방해하지 마. 심서윤의 손끝이 통화 버튼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손톱 밑에 고여있던 핏방울이 액정 위로 떨어져 그 이름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쾅! 누군가 바깥에서 그녀 쪽 차창을 거칠게 두드렸다. 심서윤은 힘겹게 목을 돌렸다. 산산조각 난 유리창과 쏟아지는 폭우 너머로 최고급 맞춤형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상처 하나 없는 그녀는 투명한 우산을 치켜든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심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이 없어? 빨간불인데 끼어들다니.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차 안으로 꽂혔다. 그녀는 8cm 킬힐을 신은 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심서윤의 차 문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찼다. 내 차 앞범퍼가 다 부서졌잖아. 이 최고급 스포츠카를 누가 사준 건지나 알아? 심서윤은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창문 틈을 조금 내렸다. 전방주시 태만, 내 100% 과실입니다. 심서윤의 목소리는 지독히 낮고 갈라져 있었으며 어떤 감정의 높낮이도 없었다. 경찰 부르고 보험 처리합시다. 경찰을 부르라는 말에 유라는 마치 대단한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코웃음을 치며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당신 진짜 운 없는 줄 알아. 내 남자친구 지금 당장 올 거거든. 그 사람 성격 안 좋으니까 감방에서 썩을 준비나 해. 유라가 전화를 걸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날카롭던 목소리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곧바로 울음 섞인 애교로 돌변했다. 태주 씨, 나 교통사고 났어. 여기 한남 오거리인데 나 너무 무서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온몸이 떨려.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심서윤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 꽉 쥔 관절이 힘을 이기지 못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강태주, 강태주.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강성그룹 수조 원대 인수합병의 최종 계약식. 지난 5년 동안 강태주의 세계에서 잃은 절대적인 영순이었다. 그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그녀는 꼬박 5년 동안 지켰다. 심지어 그녀가 고열로 급성 쇼크가 왔을 때조차 스스로 119를 불렀다. 그날 그가 이사회 회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5분. 유라는 전화를 끊고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차창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반쯤 죽어가는 심서윤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킬힐을 딸깍거리며 자신의 스포츠카 옆으로 물러나 얌전히 그를 기다렸다. 심서윤은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액정에 뜬 강태주의 이름을 꼬박 10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미끄러뜨려 연락처 가장 밑에 있는 다른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터치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오빠. 심서윤은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는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며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한남 오거리에서 사고 났어.
왼쪽 무릎 골절이야.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의자가 요란하게 뒤집히는 굉음이 터져 나오더니 이내 극도로 분노한 낮은 포효가 들려왔다. 심서윤, 너 미쳤어? 10분 안에 갈게. 어떤 새끼가 박았어? 강태주 그 개자식은 어디서 처박혀 죽었어. 바빠. 심서윤은 그 짧은 두 글자만 내뱉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귀를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한남 오거리의 빗줄기를 찢어발겼다. 검은색 최고급 제네시스 리무진 한 대가 유령처럼 물보라를 뚫고 돌진해 오더니 심서윤의 차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수조원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어야 할 그 남자가 최고급 맞춤형의 짙은 검은색 수트를 입은 채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는 우산조차 쓰지 않은 채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차갑고 날렵한 턱선을 사정없이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강태주. 심서윤은 찌그러진 앞 유리창 너머로 12m 밖 뼛속까지 새겨질 정도로 익숙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 그녀의 숨이 떠섰다. 폭우가 차창을 씻어내리며 시야가 일그러졌다. 그녀는 강태주가 유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라는 즉시 우산을 내팽개치고 놀란 새처럼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두 손으로 그의 셔츠를 사색이 되어 움켜쥐었다. 태주씨, 나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자기 못 보는 줄 알았단 말이야. 강태주는 고개를 숙여 마디가 굵은 손으로 유라의 뒤통수를 받치고 달래듯 다독였다. 그러고는 수트 재킷의 단추를 풀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최고급 수제 재킷을 벗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유라의 몸에 다정하고 빈틈없이 둘러주었다. 그가 낮게 무어라 속삭이자 유라는 눈물을 거두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리는 12m. 이쪽에는 무릎뼈가 산산조각 나고 하얀 드레스가 피로 옅은 분홍빛으로 물든 채 숨을 쉴 때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아내가 있었다. 저쪽에는 찰과상 하나 없이 그저 놀라기만 한 내연녀가 있었다. 심서윤은 시트에 기댄 채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경련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쇠맛이 느껴질 때까지 참아내며 그 강렬한 구역질을 억눌렀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사람이 너무 아플 때는 울 수조차 없는 법이다. 강태주는 유라를 보호하며 리무진의 조수석으로 향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폭우를 뚫고 12m 밖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하얀색 세단을 향했다. 심서윤은 어둠 속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이쪽으로 떨어졌다. 강태주의 시선이 그녀의 차 번호판에 머물렀다. 1초, 1.5초. 심서윤의 이 차는 5년 전 그가 그녀의 출퇴근용으로 대수롭지 않게 던져준 것이었다.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차에 탄 적이 없었고 당연히 차 번호판조차 외우지 않았다. 1.5초 후 강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거두고 차 문을 열어 유라를 태웠다. 그리고 자신도 운전석으로 돌아가 탔다. 차량의 엔진이 낮게 울부짖으며 바닥에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갔고 튀어오른 흙탕물이 심서윤의 깨진 차창 유리에 흩뿌려졌다. 그는 떠났다. 교통경찰조차 기다리지 않았다. 상태를 묻는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중상을 입은 그녀를 아무 생명력도 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교차로에 버려두고 가버렸다. 심서윤은 차량이 빗줄기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스티어링 휠을 죽을 듯이 꽉 쥐고 있던 오른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다. 손바닥에는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 2개가 살댐을 파고들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반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세 대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가 무자비하게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전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가운데 차의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최고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빗속을 뚫고 뛰쳐나왔다. 심지환, 제1그룹의 후계자이자 서울 최고의 재력가인 심씨 가문의 둘째 아들. 서윤아. 심지환이 찌그러진 차 문 옆으로 달려와 차 안의 처참한 광경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은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뒤로 주먹을 뻗어 차문을 내리치며 뒤따라온 경호원들을 향해 포효했다. 다들 미쳤어? 당장 유압 절단기 가져와. 구 원장한테 응급팀 데리고 당장 강남 신화병원으로 가라고 해.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차문을 뜯어내자 심지화는 조심스럽게 심서윤의 등을 받쳐 안았다. 그의 목소리마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왔어. 오빠가 데려갈게. 다리 괜찮을 거야. 무조건 괜찮을 거야. 심서윤은 그의 힘에 의지해 차 밖으로 안겨 나왔다. 폭우가 그녀의 얼굴에 쏟아지며 핏자국을 씻어냈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작은 오빠. 심서윤은 심지환의 어깨에 기대어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서류 2장을 준비해줘. 심지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의 왼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걸음을 옮겼다. 서류라니? 심서윤은 눈을 감았다. 속눈썹에 맺힌 빗물이 툭 떨어졌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전에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서 내게 보냈던 채용 계약서 사본. 심지환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여 품에 안긴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5년이었다. 심씨 가문은 이급이 맞지 않는 비밀 결혼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그녀를 눈물로 설득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스스로 강태주의 그림자 속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그녀가 깨어난 것이다. 강태주 그 자식은 어디 있어? 심지환이 이를 꽉 깨물자 턱선에 살벌한 핏대가 섰다. 딴 여자랑 같이 갔어. 심서윤의 말투는 지극히 평온했다. 감히 그딴 짓을 해? 심지환이 경로했다. 내가 오늘 강성그룹을 아주 박살내주겠어. 오빠. 심서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그 눈동자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극한에 달한 빙하 같은 공허함뿐이었다. 그 사람 건드리지 마. 그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전부 다 뱉어내게 만들 거야. 40분 후 강남 신화병원 응급수술실 밖. 심서윤은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왼쪽 다리는 이미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였다. 마취과 의사가 주사기를 든 채 곁에 서 있었다. 심서윤 씨, 국소 마취로 하시겠습니까? 전신 마취로 하시겠습니까? 뼈가 심하게 부서져서 봉합 과정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구 원장이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국소 마취로 해주세요. 심서윤이 입을 열었다. 서윤아. 심지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곁에 섰다. 골절 부위를 긁어내고 철심을 박는 수술이야. 국소 마취로는 절대 못 버텨. 전신으로 해. 국소 마취. 심서윤은 심지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술실의 새하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제정신을 유지해야 해. 서명할 게 있잖아. 구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3시간 동안 메스가 피부와 살을 찢고 핀셋이 뼛속에 박힌 유리 조각을 집어냈다. 금속이 뼈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심서윤의 몸은 극심한 생리적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입에 물려진 거즈를 죽을 힘을 다해 깨물었고 식은땀이 환자복을 흠뻑 적셨지만 끝내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37개의 철심이 1인치씩 그녀의 왼쪽 무릎뼈에 박혀 들어갔다. 지켜보던 간호사조차 펑펑 눈물을 쏟았고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심지환은 복도에 쓰레기통을 걷어차 산산조각 내버렸다. 새벽 1시 수술이 끝났다. 심서윤은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마취 기운이 서서히 풀리며 살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수십 배로 증폭되어 밀려왔다. 심지환이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다. 내가 변호사 시켜서 다 출력해놨어. 심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다. 이혼 합의서의 아내라네.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종이를 뚫어버릴 듯한 날카롭고 예리한 필체였다. 이어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다. 카카오톡을 열자 가장 위에 강태주의 비서가 보낸 일상적인 보고 메시지가 떠 있었다. 사모님, 대표님,
오늘 밤 계약 아주 순조롭게 마치셨습니다. 현재 축하연 참석 중이시라 한남동 자택에는 조금 늦게 귀가하실 것 같습니다. 야식 준비하시고 문 열어둘까요? 심서윤은 이 메시지를 보며 2초간 시선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그 1.5초간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유라의 몸에 둘러져 있던 수트 재킷이 번뜩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태주의 프로필 사진을 터치했다. 답장도 하지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다. 해당 연락처 차단 및 삭제, 확인.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연락처 목록에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 심서윤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과다 출혈로 인해 목소리는 극도로 허약했지만 끔찍할 정도로 또렷하게 발음했다. 서지호 선배님. 5년 전에 제안하셨던 그 강원도 산악지대 특수탐사대 수석 지질관 자리 아직 비어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죽은 듯한 정막이 흐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윤아, 세상에. 네가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떠날 결심을 했구나. 빈자리야 당연히 있지. 국가재난안전연구원은 언제든 널 위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어. 좋아요. 심서윤은 깁스가 감긴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보름 뒤에 팀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창밖으로 내리치던 서울의 폭우가 마침내 덮었다. 심서윤은 스마트폰을 침대 협탁 위에 던져두고 눈을 감았다. 무려 5년에 걸친 먼지처럼 비참했던 비밀 결혼 생활은 이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아무 소리 없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서울 반대편 한남동 저택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심서윤 씨, 안방 드레스룸을 전부 다 비울까요? 영상 통화 화면 속에서 심씨 가문의 경호원은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 몇 개를 든 채 한남동 저택 2층 안방에 서 있었다. 병상에 누운 심서윤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포비돈을 묻힌 면봉으로 유리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오른손 바닥의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다. 필요 없어요. 방금 수술을 마친 탓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제일 맨 아래 서랍을 여세요. 그 안에 65리터짜리 회색 낡은 등산 배낭이 하나 있을 겁니다. 경호원이 서랍을 열고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빠진 캔버스 배낭을 끄집어냈다.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만 그대로 가져오세요. 심서윤은 새 면봉을 꺼내 들었다. 남겨진 명품 드레스와 보석, 가방은 전부 그 자리에 두세요. 단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경호원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심지어 택조차 떼지 않은 신상 백들이 널린 것을 화면으로 비추며 당황한 듯 물었다. 이것들은 하나도 안 챙기십니까? 안 챙깁니다. 심서윤은 면봉을 버렸다.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노란색 라벨이 붙은 유리병 3개를 찾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유지하고 5분 안에 저택에서 철수하세요. 네. 영상 통화가 끊어졌다. 심서윤은 베개에 기대어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5년. 그녀는 이 결혼을 위해 모든 지질 탐사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강태주의 세계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정밀한 기계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5년 전 태백산맥 험지를 갈 때 메고 갔던 그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분자 깁스로 칭칭 감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손을 가만히 얹었다. 사흘 뒤 밤 11시 45분. 한남동 저택의 지문인식 도어락에서 삑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강태주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났고 회의실에서 쓰던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매단 채 현관에 들어섰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의 차가 차고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의 따뜻한 노란빛 벽등이 자동으로 켜졌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저택 전체는 거대한 검은 얼음장처럼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천만 원짜리 수트 재킷을 신발장 앞벤치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발은 습관적으로 앞으로 내디뎠지만 평소 정확히 35도로 덮여진 채
신발장 앞 15도 각도로 놓여있던 실내화가 아닌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강태주의 동작이 멈칫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실 메인 조명을 켰다. 눈을 찌르는 하얀 불빛이 텅 빈 거실을 순식간에 비췄다. 심서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평소와 같은 차갑고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주방 싱크대로 걸어갔다. 지난 사흘간 쉴 새 없이 이어진 접대와 빈속에 들이부은 독주 때문에 위장이 뒤틀리며 은근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보온 주전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난 5년간 그가 접대를 마치고 집에 오면 주전자 안의 위장 보호차는 항상 82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2시간 동안 끓여 정확히 45도로 맞춰진 숙취 해소용 죽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 손끝이 주전자 표면에 닿았다. 차가웠다. 스마트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수온은 24도였다. 옆에는 죽도 없었고 텅 빈 하얀 사기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태주의 미간이 걷잡을 수 없이 찌푸려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심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강태주의 눈꺼풀이 격렬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는 카카오톡을 열어 눈 덮인 산맥 사진이 프로필인 대화창을 찾았다. 한 손으로 어디야라고 치고 전송을 눌렀다. 화면에 눈을 찌르는 붉은색 느낌표가 떠올랐고 그 아래 작은 회색 글씨가 나타났다. 상대방이 친구 차단을 하였습니다. 강태주는 그 붉은 느낌표를 노려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스마트폰을 대리석 상판 위로 세게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시위하는 건가? 사흘 전 계약식 날 전화 좀 안 받았다고 가출의 차단이라는 유치한 연극을 벌이겠다는 거지. 5년 동안 아무 감정 없는 그림자처럼 고분고분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저열한 수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다니. 그는 은근히 조여오는 위장을 움켜쥔 채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고 직접 찻잎을 찾으려 했다. 서랍이 열리는 순간 그는 멍해졌다. 원래 발효 정도, 산지, 물 온도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던 찻잎통들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의 신경성 위경련을 가라앉히기 위해 특수 배합된 노란 라벨이 붙은 3개의 약초통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강태주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2초간 굳어 있다가 천천히 거두어졌다. 좋아. 그는 허공을 향해 짧게 한 글자를 내뱉고는 돌아서서 2층 안방으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너 하나 없다고 지구 안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 생체 시계가 정확히 강태주를 깨웠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습관적으로 침대 협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평소라면 그곳에 따뜻한 꿀물 한 잔과 그날의 경제신문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건 옅게 쌓인 먼지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세면대 위에는 그의 전동 칫솔이 충전기 위에 덩그러니 꽂혀 있었다. 치약은 0.5cm의 정확한 양으로 짜여 있지 않았고 따뜻한 물이 담긴 양치컵도 없었다. 청이 1호 강태주는 무표정하게 직접 치약을 짰고 차가운 물이 입에 닿자 위장이 다시 한번 발작하듯 수축했다. 그는 얼굴을 대충 닦아내고 드레스룸 문을 열었다. 오늘 오전 10시 극도로 중요한 다국적 인수합병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옷장으로 걸어가 셔츠와 넥타이가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다. 서랍 내부를 본 순간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꽉 차 있으면서도 비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옷장 안에 값비싼 맞춤형 수트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가 평소 바로 꺼내 입을 수 있게 심서윤이 벨벳 칸막이로 나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용과 일상용에 맞춰 넥타이와 커프스 버튼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던 출근 전용 칸은 텅 비어 있었다. 나무 옷걸이들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심서윤 쪽 옷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샀던 명품 원피스, 그가 비서를 시켜 아무렇게나 던져줬던 한정판 명품 백들은 포장용 더스트백조차 뜯기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밑에 있는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선 채 텅 빈 아래쪽 서랍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구겨진 셔츠 하나를 대충 꺼내 입고는 성큼성큼 1층으로 내려가 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강태주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심서윤 어디 있어? 대표님. 수화기 너머 박비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보안업체 쪽 확인 결과 사모님께서 3일 전에 자택 출입 시스템에서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전부 삭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차량은 어제 경찰청 견인 차량 보관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폐차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강태주의 발걸음이 거실 한가운데서 돌부리에 걸린 듯 멈춰섰다. 교통사고라고? 네. 바로 3일 전 대표님께서 한남 오거리에서 유라 씨를 픽업하셨을 때입니다. 경찰 기록을 보면 당시 대표님 차량에서 1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100% 과실로 박살난 피해 차량의 차주가 바로 사모님이셨습니다. 강태주의 머릿속이 3초간 하얗게 비워졌다. 3일 전 폭우.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하얀색 세단. 그는 당시 번호판을 힐끗 보았지만 그것이 자기 명의로 된 차라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강태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조차 자각하지 못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모릅니다. 경찰 말로는 차주가 119 구급차도 타지 않고 사설 차량 여러 대가 와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응급실에는 사모님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강태주는 전화를 뚝 끊었다. 그는 텅 빈 저택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질식할 것 같은 공기가 공기청정기를 타고 뿜어져 나와 그의 폐를 조금씩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흘째 밤 새벽 2시 다시 한번 폭우가 서울을 휩쓸었다. 강성그룹 최상층 대표실에서 강태주는 임원용 의자에 앉아 서류를 쥔 채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이마에는 촘촘한 식은땀이 맺혔다. 위경련이 다시 도졌다.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끔찍했다. 누군가 위장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미친 듯이 휘젓는 것 같았다. 지난 3일 동안 그는 정확한 온도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완벽한 비율로 맞춰진 식사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 심서윤이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 한없이 연약해진 그의 위장은 이 절벽 같은 시스템 붕괴 속에서 마침내 파업을 선언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맨 아래 서랍을 당겼다. 평소라면 그곳에 심서윤이 진공 포장해둔 알칼리성 크래커가 비상용으로 들어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차가운 서류 뭉치뿐이었다. 강태주는 벌떡 일어섰지만 극심한 통증에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세게 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차 키를 집어들어 한남동 저택까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비가 차창을 때려 시야가 이미 흐려져 있었다. 거실로 비틀거리며 뛰어 들어간 그는 TV 옆에 있는 매립형 구급상자로 돌진했다. 심서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급상자 왼쪽 서랍을 확 열어젖혔다. 예전 같으면 이 서랍에 투명한 7칸짜리 휴대용 약통이 있어야 했다. 심서윤은 수입산 위장약, 간 보호제, 비타민을 아침, 점심, 저녁 정량에 맞게 잘라 그 안에 넣어두곤 했다. 그는 매일 한 줌씩 털어넣기만 하면 되었다. 서랍이 거칠게 열렸지만 7칸짜리 약통은 없었다. 대신 복잡한 영문 라벨이 붙은 원래의 약병들만 가득 찬 거대한 응급상자가 있을 뿐이었다. 강태주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응급상자를 뒤지며 눈에 익은 파란색 병을 찾았다. 두 알을 꺼내 입으로 가져가려던 순간 시선이 무심코 약병 밑바닥 라벨에 꽂혔다. 유통기한 2023년 5월. 3년이나 지났다. 그는 얼어붙었다. 옆에 있던 다른 약병들을 미친 듯이 집어들었다. 전부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었다. 다시 말해 지난 5년 동안 그가 먹었던 약은 이 상자 안에 든 것들이 아니었다. 심서윤이 매달 병원에 가서 새 약을 처방받은 뒤 알약을 하나하나 까서 휴대용 약통에 넣어두고 빈 껍데기와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만 상자 밑바닥에 남겨둔 것이었다. 그녀는 끔찍할 정도의 인내심과 완벽함으로
그의 모든 혈관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강태주는 서랍장에 기대어 벽을 타고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턱을 타고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업무용 스페어폰을 꺼내 머릿속에 박힌 번호를 눌렀다. 뚜루루. 놀랍게도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심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건조하며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심지어 서류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까지 함께 들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주의 목젖이 격렬하게 움직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윤아. 그는 숨을 헐떡이며 형편없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위장약 복용량, 내성 생겼을 텐데 몇 알 먹어야 돼? 수화기 너머에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왼쪽 서랍 맨 밑바닥. 파란색 2알, 하얀색 1알. 심서윤의 말투는 마치 아무 상관없는 실험 데이터를 불러주는 것 같았다. 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말한 왼쪽 서랍 맨 밑바닥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방스패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었어. 강태주의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심서윤,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맞아요. 심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복이 없었다. 지난달 15일부로 보급을 중단했으니까요. 유라 씨가 우산도 가져다 주는 마당에 약도 사오라고 시키시죠. 저 지금 지층 단층 보고서 검토해야 해서 끊습니다. 심서윤, 너 감히. 강태주의 두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고함을 질렀다. 뚜, 뚜, 뚜. 통화가 끊긴 신호음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강태주는 까맣게 죽어버린 액정을 노려보았다. 다음 순간 위가 찢어질 듯한 경련이 그를 덮쳤다.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뱉어냈고 손에 힘이 풀려 스마트폰이 대리석 바닥으로 처박히며 산산조각났다. 5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투자 의향서가 한국지질연구원 원장의 책상 한가운데로 정확히 밀어졌다. 강태주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구김 하나 없는 짙은 검은색 맞춤 수트. 극강의 통제력이 그의 창백한 안색을 완벽히 덮어버리고 있었다. 날카롭게 뻗은 턱선이 살짝 치켜들려 있었고 상위 1% 포식자 특유의 압도적인 시선으로 땀을 뻘뻘 흘리는 원장을 내려다보았다. 1,000억 원. 강태주의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푼돈을 부르듯 말했다. 하반기에 진행될 당신들 연구원의 모든 지질 탐사 프로젝트를 강성그룹이 인수하죠. 이 돈이면 낡은 지질 탐사 장비를 전부 국내 최고급 특수 제작형으로 바꾸고도 남을 겁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강성그룹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를 보며 힘겹게 침을 삼켰다. 강 대표님, 이 조건은 너무 파격적입니다만 강성그룹의 부대 조건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강태주는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무릎을 2번 톡톡 두드렸다. 심서윤이라는 이름을 연구원 명단에서 전부 지워버리세요. 외부 자문위원이든 자료 관리자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질 관련 기관에 그 여자의 이력서가 돌아다니는 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사흘. 그의 비서가 서울 바닥을 이 잡듯이 뒤져서 찾아낸 것이라곤. 심서윤의 IP 주소가 이 지질연구원 내부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빈번하게 접속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강태주는 헛웃음이 났다. 5년 동안 집구석에 틀어박혀 주방과 약통만 끼고 돌던 여자가 가출 좀 했다고 대학 시절에나 만지작거리던 낡아빠진 전공을 다시 살려 이력서를 넣으려 하다니. 감히 강태주라는 거대한 방공호를 벗어나서 그 알량한 밑바닥 지식으로 이 험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단 말인가? 여자가 투정을 부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그녀가 도망칠 모든 퇴로를 끊어내고 허황된 환상을 짓밟아버리면 바깥 세상에서 뼈저리게 고생하고 나서야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 누구인지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심서윤 씨요? 원장이 얼빠진 표정으로 눈을 부릅떴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들은 듯했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분이 그 심서윤 씨가 맞습니까?
내 아내 이름입니다. 모르는 척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강태주의 눈빛이 매섭게 가라앉았다. 불쾌감이 뚝뚝 묻어났다. 1,000억을 주고 그 여자 앞길 하나 막겠다는 겁니다. 원장님 입장에선 믿질 게 없는 장사 아닙니까? 사인하시죠. 쾅! 그때 원장실의 육중한 양문형 원목문이 바깥에서부터 거칠게 걷어차여 열렸다. 엄청난 굉음에 책상 위에 있던 찻잔이 튀어오르며 찬물이 대리석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무릎을 두드리던 강태주의 손가락이 멈췄다. 미간을 구긴 그의 차가운 시선이 문 쪽을 향했다. 체격이 다부진 검은 양복 차림의 경호원 4명이 쏟아져 들어와 문 양쪽으로 도열했다. 그 뒤를 이어 날카로운 기백을 내뿜으며 최고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심지환. 서울 최고의 갑부이자 제1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강 대표. 고작 1,000억 푼돈 쥐고 사람 내리누르기엔 너무 스케일이 옹졸한 거 아닌가? 심지환은 책상 앞으로 다가와 강태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투자 의향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강태주가 보는 앞에서 그 1,000억짜리 계약서를 두 동강 내버렸다. 강태주의 눈꺼풀이 미친 듯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 키 덕분에 심지환과 시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다. 심 회장. 강태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떨어지듯 차가웠다. 이건 우리 부부의 집안일입니다. 강성그룹의 벤처 투자에 제1그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을 텐데요. 아니면 심 회장께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강성과 전쟁이라도 치를 생각이십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 심지환은 천지가 개벽할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바닥 카펫 위로 내던지고는 돌아서서 칼날 같은 눈빛으로 강태주의 얼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강태주, 넌 서윤이가 너랑 결혼한 게 수십조 원을 가진 내 잘난 뒷배정의 빌부터 신분 상승이라도 하려고 한 줄 알았겠지? 지난 5년 동안 집구석에 처박혀 내 차나 끓이고 그 빌어먹게 예민한 위장이나 챙겨준 게 서윤이가 너한테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라서 그랬다고 착각했지. 강태주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파였다. 그는 심지환이 왜 이 일에 끼어드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자신을 씹어먹을 듯한 저 끔찍한 증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여잔 사회생활 경험도 뒷배경도 없습니다. 강태주는 거만함을 숨기지 않은 채 차분히 말했다.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으니 무의미한 인맥과 구직 경로를 다 차단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죠. 심 회장, 이건 부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당신이 선을 넘었어. 효율적인 주도권 싸움? 심지환은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뒤에 선 비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비서가 즉각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심지환에게 건넸다. 강태주, 내 평생 가장 멍청했던 착각이 바로 그 역겨운 통제력이야. 심지환이 서류 봉투를 강태주 앞 티테이블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열어봐. 네가 얼마나 오만하고 쓰레기 같은 새끼였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강태주의 시선이 아무런 라벨도 붙어있지 않은 서류 봉투에 닿았다. 왠지 모르게 언제나 평온을 유지하던 그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봉투를 향해 손을 뻗는 그의 손끝이 알 수 없는 불길함에 미세하게 굳어졌다. 봉투의 끈을 풀고 안에서 문서를 꺼냈다. 맨 위에 올려진 종이는 가장자리가 조금 누렇게 발해 있었다. 종이 상단에는 태극 문양과 무궁화가 그려진 선명한 로고가 찍혀 있었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 강태주의 시선이 본문을 훑어내렸다. 채용 통지서, 친애하는 심서윤 귀하. 한국지질대학교 재학 시절 보여준 탁월한 성과와 전액 장학생으로서의 압도적인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산하, 강원도, 설악산 극한지대, 특수탐사대의 수석 지질관으로 귀하를 파격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성 날짜 5년 전. 종이를 쥔 강태주의 손가락 관절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했다. 이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다. 한국지질대학교 수석, 전액 장학생, 수석 지질관. 이 단어들은 마치 차가운 쇠망치가 되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가 5년 동안 맹신해왔던 오만한 인지체계를 사정없이 박살내버렸다. 5년 전 할아버지가 심서윤을 그의 앞에 데려왔을 때 그저 조용하고 말 잘 듣는 평범한 아가씨이니 집안에 두고 조신하게 아내 노릇이나 시키라고 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뒷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무시했으니까. 이럴 리가. 강태주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는 그 채용 통지서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 애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너 같은 개자식한테 시집을 온 거야. 심지화는 충혈된 눈으로 강태주의 수트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5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윗대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그 애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 서윤이는 너랑 결혼하려고 국내 최고의 지질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못 얻는 저 채용 통지서를 제 손으로 찢어버렸다고. 국가 최고 수준의 재난 전문가의 머리를 고작 네가 몇 시에 차를 마시고 몇 시에 위장약을 처먹을지 계산하는 데 썼단 말이다. 강태주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머릿속에 백색 소음이 가득 찼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덩굴 식물이 아니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기꺼이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그 차갑고 융통성 없는 4가지 결혼 계약서 조항 속에 스스로를 갇히게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작 1,000억이라는 돈으로 그녀가 다시 날아오르려는 활주로를 짓밟아버리려 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심지환이 그를 거칠게 밀어내더니 봉투 안에 있던 2번째 문서를 강태주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내던졌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흑백이 선명한 엑스레이 사진 한 장과 강남신화병원의 응급진료 기록부였다. 강태주의 시선은 억지로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향했다. 강태주의 시선은 그것은 산산조각 난 무릎 관절이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빽빽하게 박힌 하얀 점들이 마치 수십 개의 모처럼 부서진 뼈의 틈새를 잔인하게 꿰뚫고 있었다. 환자 심서윤. 진단명. 좌측 슬관절 분쇄골절. 괴사 조직 제거 및 티타늄 합금. 철심 37개 삽입. 마취 방식. 국소 마취. 강태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37개. 그가 무의식 중에 그 숫자를 중얼거리는 순간 위장에서 쓰나미가 덮치듯 폭발적인 경련이 일어났다. 3일 전 한남 오거리에서 심지환의 목소리는 얼음 섞인 칼날처럼 강태주의 신경을 한 조각 한 조각 난도질했다. 네 차에서 불과 12m도 안 떨어져 있던 그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속에 서윤이가 갇혀 있었어. 37개의 철심을 맨정신에 뼈에 박아 넣는데 이혼 합의서에 제정신으로 사인하겠다고 수술 내내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버텼다. 포구. 제네시스.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박살난 하얀 세단. 그가 직접 벗어 유라의 몸에 다정하게 감싸주었던 그 수트 재킷. 그가 마지막으로 그 번호판을 쳐다보았던 1.5초의 시간. 강태주는 비틀거리며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고꾸라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티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버텼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값비싼 셔츠를 흥건하게 적셨다. 그는 그 당시 길을 막고 있는 그 차를 향해 짜증조차 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 한가운데 버려두고 온 것이었다. 띠링. 숨막힐 듯한 고요 속에서 맑은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심지환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작은 오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심서윤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의 파동도 없이 차갑고 고요했다. 강태주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두 눈이 핏발로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향해 거의 기어들어가듯 돌진했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윤아. 다리는 무릎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전화 안 한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났다.
심서유는 그의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공문서를 처리하듯 사무적이었다. 오빠, 서울가정법원에 단독 이혼 신청서 제출 다 끝났어. 그쪽 재산분할 명세서는 다 대조해봤어? 불호,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강태주의 두 손이 티테이블 모서리를 죽일 듯이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어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엔 평생 단 한 번도 내비친 적 없던 비참한 패닉과 애원이 가득했다. 그 교통사고, 그게 너인 줄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널 두고 서명했어? 심서윤이 그의 말을 무자르듯 잘라냈다. 단 4글자. 짧고 정확하며 어떤 감정적인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강태주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난 서명 안 해. 너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다리 아직도 많이 아프지? 내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정형외과 권위자 데리고 그리로 갈게. 서윤아, 제발 그만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그만하자.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자본과 권력으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 들고 있었다. 전화 너머에서 심서윤은 1초간 침묵했다. 강 대표님, 전파를 타고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엔 온기라곤 단일도 없었다. 강태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혼 5년 만에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강 대표라고 불렀다. 그날 오후 3시는 강성그룹의 수조원대 인수합병 계약식이었죠. 심서윤의 어투는 무심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상대 측 항공편이 폭우로 지연돼서 계약이 오후 5시로 미뤄졌죠. 그런데 당신은 오후 1시 10분에 강남 프리미엄 모터스 VIP룸에 있었어요. 유라 씨한테 최고급 커스텀 스포츠카를 골라주느라. 그리고 오후 2시 45분, 유라 씨가 매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내 차를 들이받았죠. 강태주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눈꺼풀이 미친 듯이 경련했다. 머리에 무거운 쇠망치를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백지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가 완벽하게 동선을 숨겼다고 착각했던 것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자만했던 배신. 그녀는 차에 치인 그 순간 이미 그 모든 전말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달려가고 자신의 옷을 남의 어깨에 덮어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이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피가 철철 흐르는 차 안에 고요히 앉아 지난 5년간의 모든 애정을 스스로 한 줌의 재로 갈아버렸다. 강태주의 목구멍에 깨진 유리조각이 가득 찬 것처럼 온전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투정 부리는 거 아닙니다. 심서윤의 마지막 목소리에는 그를 완벽하게 내려다보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합의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그 잘난 1,000억 원이랑 100년해로 하시길. 통화는 미련 없이 끊어졌다. 강태주는 허리를 숙인 자세 그대로 까맣게 죽어버린 스마트폰 액정을 노려보았다. 정막, 죽음 같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똑똑히 봤나? 심지환이 그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며 연민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내깟 돈, 내깟 권력, 내 그 가짜는 자만심. 서윤이 눈엔 그저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일 뿐이야. 넌 이제 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야. 심지환은 뒤로 돌아 경호원들을 이끌고 원장실을 빠져나갔다. 사무실에는 강태주 혼자만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카펫 위로 주저앉았다. 눈앞에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1,000억짜리 계약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손끝에는 37개의 하얀 점이 박힌 엑스레이 사진이 닿아 있었다. 위장이 찢어질 듯 아파 호흡조차 할 수 없었지만 육체적 고통은 이미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엑스레이 사진 속 끊어진 뼈 조각 사이를 쓰다듬으려 했다. 차가운 필름에 손끝이 닿자마자 그의 몸은 발작하듯 둥글게 말렸고 억눌린 짐승의 추첵거리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끝났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수조원의 자산과 완벽하다고 믿었던 통제력은 그녀의 5년 전 채용 통지서와 37개의 철심 앞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조롱당했다.
창백할 정도로 우스운 결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의 조용한 최고급 아파트 꼭대기층. 심서유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자신의 왼쪽 다리를 무겁게 감싸고 있는 깁스를 내려다보았다. 통화 내내 극도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살짝 느슨해졌다. 그 순간 무릎 깊은 곳에서부터 뼈를 깎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게 번져 올라왔다. 헉! 그녀는 짧은 숨을 들이켜며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질끈 감으며 이 5초간의 지독한 생리적 고통을 홀로 감내했다. 5초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눈빛은 다시 절대적인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 협탁 위에 있던 검은색 마커펜을 집어들고 벽에 걸린 달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오늘로부터 딱 보름 뒤 날짜에 그녀는 강렬하게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옆에 날카로운 필체로 적어내렸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 복귀 뒤 14. 글씨를 다 쓴 그녀는 펜을 던져버렸다. 한쪽 다리로 목발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 옷장 쪽으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 그 모서리가 하얗게 바랜 낡은 65리터 배낭 안에 혹한기 특수 침낭과 지질 측량용 도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어넣기 시작했다. 과거의 심서유는 죽었다. 이제 남은 건 그녀가 마주할 거대한 눈보라뿐이다. 6년 후 남동쪽 안반층 2차 균열 발생, 센서 기울기 수치 경계선 돌파, 해발 1, 700m 강원도 설악산 대청봉 심층부, 제3지질 탐사 베이스 캠프 지휘 텐트 안. 현장 비상 총괄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무전기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텐트 천막을 날려버릴 듯했다. 풍속 12등급 돌파. 보급품은 딱 8시간치밖에 안 남았어. 헬기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 인원 즉시 제2캠프로 철수해. 철수 못해. 텐트 구석에서 낮고 차갑지만 절대적인 압박감을 뿜어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주는 극지방용 방한복을 입은 채 야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극한 산악 환경으로 인한 희박한 산소와 만성적인 신경성 위경련 때문에 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강압적인 통제욕은 여전히 텐트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국내의 모든 지질 연구기관을 이잡듯 뒤졌고 강성그룹의 거대한 자본력을 총동원했지만 그 여자의 흔적은 먼지 한 톨도 찾지 못했다. 장기간의 위경련과 극도의 정신적 긴장감은 그의 성격을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다. 이번 현장 시찰 역시 불면증과 지독한 번뇌를 견디다 못해 직접 날아온 것이었다. 신화 캐피탈이 이곳 희귀 광물 채굴 장비에만 5천억 원을 쏟아부었어. 강태주는 책상 위에 3D 지형도를 노려보며 미간을 좁혔다. 지금 전면 철수하면 지하수가 역류해서 메인 통제실이 완전히 날아가. 강성그룹 소속 사설 중장비 구조대가 이미 산 밑에 집결했다. 12시간 안에 무조건 보급로 뚫을 테니 전원 현장 대기해. 총괄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공에 두 손을 휘저었다. 대표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닭공 투호 후에 산 전체가 무너질 판이라고요. 여기엔 이 극한 지대의 지질을 분석할 전문가도 없는데 남아있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쿠구궁.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텐트 바깥에서 거대한 헬기 엔진 굉음이 터져 나왔다. 미친 듯한 강풍이 얼음 조각을 말아올려 텐트 천막을 찢어버릴 듯이 때려댔다. 책상 위에 있던 보온병이 떨어져 바닥에 물이 쏟아졌다. 통신원이 헤드셋을 집어 던지고 조종석을 콱 내리치며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소속 특수구조 헬기입니다. 본부에서 파견한 수석 지질관이 도착했습니다. 기류층을 강제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텐트 입구 천막이 젖혀지며 검은 전술 장갑을 낀 손이 안으로 쑥 들어왔다. 눈보라를 동반한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순식간에 공간을 집어삼켰다. 강태주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팔을 올려 눈을 가렸다. 키가 큰 실루엣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짙은 파란색 극지방용 바람막이를 입고 왼쪽 팔뚝엔 검은색 국가재난안전연구원 마크와 태극기 완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등에는 모서리가 하얗게 바랜 낡은 65리터 배낭을 메고 있었다. 전술화가 바닥에 얼음을 짓밟으며 묵직하고 단호한 발소리를 냈다. 그녀가 방풍 마스크를 내리고 고글을 벗자 차갑고 예리하며 어떠한 군더더기 감정도 없는 서늘한 두 눈이 드러났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수석 지질관 심서윤입니다. 그녀는 두툼한 데이터 차트 뭉치를 지휘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말했다. 맑고 정확한 목소리가 텐트 밖의 굉음을 뚫고 내리꽂혔다. 지금 이 시간부로 현장 최고 지휘권은 제가 인수합니다. 20분 내로 모든 장비 포기하고 전 인원 무조건 철수하십시오. 달그락 강태주의 손에서 지도를 마킹하던 금속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펜은 심서윤의 전술화 앞코까지 굴러갔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태주의 숨은 완전히 터머버렸다. 6년, 191. 미친 듯이 찾아 헤매며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들. 그는 언젠가 다시 마주치면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거나 아니면 지친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 짐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시퍼렇게 날이 선 군용 단검처럼 매서운 눈보라와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의 권위를 휘두르며 아무런 예고 없이 자기 눈앞에 강림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과거의 그 고분고분하고 참고 견디던 그림자 같은 모습은 단 1%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뿜어내는 눈부신 광채는 그를 압도하다 못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게 만들었다. 서윤아. 강태주가 벌떡 일어섰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탓에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고 무릎이 야전 침대 쇠기둥에 세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모른 채 그녀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단숨에 눈시울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심서윤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책상 위에 3D 지형도를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세 개의 좌표를 정확히 짚으며 속사포처럼 지시를 내렸다. 남동쪽 단층지대 확장 속도 시간당 4m. 이 세 곳의 관측점은 이미 죽었습니다. 폭파팀의 지시에서 취수구 폭파하고 후방 지원팀은 산소 마스크 개수 파악하세요. 인당 예비 산소통 1개씩만 챙깁니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강태주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목젖이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제야 심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 멈춘 강태주의 손 위로 담담하게 떨어졌다. 분노도, 놀라움도, 그 어떤 감정의 파동조차 없었다. 마치 캠프 안에 굴러다니는 구조 작업에 방해되는 장애물 하나를 쳐다보는 눈빛이었다. 무관한 비지휘 인력은 심서윤이 입을 열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노란 통제선 밖으로 물러나십시오. 강태주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뼈마디가 회백색으로 질렸다. 현장 팀장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강성그룹의 자본력은 두려웠지만 국가에서 파견된 특급 전문가의 절대적인 권위와 생사가 오가는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팀장이 억지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대표님은 투자자이십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하니 안전구역으로 물러나셔서 심수성님의 통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강태주는 팀장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두 눈은 심서윤의 얼굴에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고정되어 있었고 눈과 근육이 통제 불능 상태로 파르르 떨렸다. 장비 다 포기할게. 강태주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긁히고 갈라져 있었다. 그 자신조차 자각하지 못한 처절한 애원이 묻어났다. 내 안전만 보장된다면 여기 부은 5천억 다 날아가도 상관없어. 내 사설 구조대가 곧 도착해. 나랑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자신의 자원과 돈으로 모든 상황을 쥐고 흔들려 했다. 오만하게 그녀를 다시 자신의 날개 아래 가둬 보호하려는 헛된 시도였다. 심서윤은 책상 위에 무전기를 집어들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흔들림 없는 묵직한 목소리였다. 1팀, 지하 수압 보고해.
수압 경계선 20% 초과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쏟아졌다. 그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시선을 다시 강태주에게 맞췄다. 강 대표님, 그녀가 그 호칭을 부를 때 단 0.5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대하듯 지극히 매끄럽고 건조했다. 당신의 그 잘난 사설 구조대는 3시간 전 1급 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했다가 눈사태에 휩쓸려 산 입구에 갇혔습니다. 강태주의 눈꺼풀이 미친 듯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심서윤이 바람막이 안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위성구름 지도를 꺼냈다. 두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볍게 집어 강태주 눈앞의 책상으로 밀어 넣었다. 남동쪽 안반층이 아무 이유 없이 붕괴될 줄 아십니까? 강태주가 고개를 숙여 지도를 보았다. 지도 위에는 붉은 펜으로 빽빽하게 마킹된 수십 개의 지점과 정밀한 응력 테스트 데이터가 적혀 있었다. 신화캐피탈 산하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앞당기려고 지난 2달 동안 3구역 광산에서 무단으로 대형 폭약을 34번이나 썼기 때문입니다. 심서윤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절대자의 심판과 같은 멸시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탐욕스럽고 멍청한 짓거리를 뒷수습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뒤로 물러나세요. 강태주의 두 발이 바닥에 대못으로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호흡이 완전히 헝클어졌다. 그가 맹신했던 오만한 자본의 힘과 든든하다고 믿었던 최정의 구조대 따위는 그녀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수석 지질관이라는 냉혹한 위치에서 멍청한 자본가의 치명적인 오판을 짓밟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에 깨진 유리가 낀 것처럼 단 한 글자도 내뱉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텐트 천막이 다시 열리며 파란색 국가 제복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젊은 남자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국가 특수구조대 부대장 서지호였다. 서윤아, 다리는. 서지호는 옆에서 죽을 상으로 서 있는 강태주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심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보온병을 건네며 다른 한 손으로는 데워둔 소형 온열 패드를 심서윤의 왼쪽 무릎 위에 무심하고도 자연스럽게 척 붙였다.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뼛속에 박힌 37개 철심이 쑤실 거야. 심서윤은 보온병을 받아들며 미세하게 긴장을 푸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고마워요. 온도 딱 좋네요. 선배가 맞춰준 37도. 철수 루트는 다 정했어? 서지호가 웃으며 도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1미터 밖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태주의 위장에서 폭발적인 경련이 터져나왔다. 그 통증은 극도로 매서운 추위 때문이 아니라 살점이 발려나가는 듯한 극도의 후회와 비참함 때문이었다. 한때 그녀는 그의 모든 습관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82도의 위장 보호차, 45도의 죽, 요일별로 7칸에 맞춰둔 위장약까지.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남자가 그녀를 위해 완벽한 숫자로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 남자는 무릎에 박힌 37개의 철심이라는 비밀까지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보살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내다버린 6년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태주는 천천히 2걸음 뒤로 물러났다. 노란색 통제선 밖으로 물러난 그의 두 손은 주먹이 꽉 쥐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새벽 3시 15분. 눈보라가 약간 잦아들었지만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캠프 내의 모든 인원이 최후의 철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무거운 중장비들은 그 자리에 버려졌고 엔진 굉음이 멈췄다. 대신 귀를 찢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심서윤은 캠프 외곽에 세워진 통신 지휘 차량 안에 홀로 앉아 마지막 폭파 좌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장비의 과열을 막기 위해 차 안에는 난방조차 켜지 않아 온도가 끔찍하게 낮았다. 차가운 한기가 바닥을 뚫고 올라와 그녀의 왼쪽 무릎 깊은 곳에서 익숙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37개의 티타늄 철심이 극저온 상태에서 수축하며 뼈의 틈새를 바늘로 긁어대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바람막이에 지퍼를 내리고 안주머니에서 라벨도 없는 하얀 약병을 꺼내 강력 진통제 2알을 손바닥에 쏟았다. 차 안에는 물이 없었지만 그녀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고개를 젖혀 약을 그대로 삼켰다. 건조한 식도를 긁으며 넘어간 알약이 쇠맛을 남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왼손으로는 무릎을 꽉 내리눌렀다. 이마를 차가운 조종간에 기대며 오직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만 단 5초간의 나약함을 허락했다. 그날의 사고가 남긴 후유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독한 악몽이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후 통신 채널에서 폭파팀의 무전이 울렸다. 총지휘관님, 1번 지점 스탠바이 완료. 심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무릎의 떨림을 억누르고 눈빛을 다시 서늘하게 세웠다. 수신 완료. 현 위치 대기. 바로 그때 차량 바깥에서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심서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화면의 데이터만 노려보며 말했다. 폭파팀 좌표 확인 끝났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억눌린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차량 입구에서 이질적으로 울렸다. 심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강태주가 차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바깥의 거센 눈보라를 완벽히 막아내고 있었다. 방한복 어깨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 손은 극도의 위경련 때문에 위를 꽉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용 철제컵이 들려 있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후방 지원팀에서 얻어온 뜨거운 우유를 든 채 서 있었다. 위가 찢어질 듯이 아픈데도 그는 그 우유컵을 고집스럽게 들고 마치 속죄를 갈구하는 미아처럼 서 있었다. 다리는 좀 어때? 강태주의 목소리는 사포로 갈아낸 것처럼 끔찍하게 쉬어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뱉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철제컵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눈동자에는 비고라리만치 절박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따뜻한 것 좀 마셔. 그럼 한결 나을 거야. 심서윤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컵을 쳐다보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를 돌보려고 내민 것이었다. 그것도 극도로 어설프고 처절한 태도로. 만약 6년 전 한남동 저택이었다면 그녀는 감격해서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엔 저 우유를 보며 일말의 조롱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심서윤은 옆에 있던 장비함에서 적외선거리 측정기를 꺼내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붉은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 어두운 차 안을 가로지르며 강태주의 방한복 가슴 한가운데 정확히 꽂혔다. 측정기 화면에 숫자가 떴다. 0.8m. 강 대표님. 심서윤의 시선이 우유컵을 지나 그의 얼굴로 향했다. 아무런 억양도 없는 목소리였다. 빛 가리지 마시죠. 강태주의 우유컵을 쥔 손이 크게 움찔했다. 뜨거운 우유가 손등 위로 몇 방울 튀더니 매서운 추위 탓에 순식간에 얼음 조각으로 변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에 꽂힌 붉은 레이저 점만 내려다보았다. 왼쪽으로 2걸음 물러나세요. 심서윤은 마치 물리법칙을 선언하듯 객관적이고 잔인하게 말했다. 당신의 체온이 내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센서의 0점 조준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주의 가슴에 찍힌 붉은 점을 가리키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국가재난현장 통제수칙 제4조. 비전문 인력은 지휘관과 1.5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태주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한치의 파동도 없는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는 증오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는 감정이고 감정이 남아있다는 건 일말의 미련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매뉴얼대로 안전거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예전에 그를 위해 목욕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완벽한 이성과 정확함으로 자신을 그녀의 세계에서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었다. 위장 경련이 다시 한번 칼로 난도질하듯 덮쳐왔다. 강태주는 고통에 허리를 꺾었다. 식은땀이 창백한 얼굴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기 손에 들린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우유를 내려다보았다. 알았어. 강태주는 이를 악물고 짐승이 울부짖듯 부서진 목소리를 뱉어냈다. 눈가에서 액체 한 방울이 흘러내리다 이내 얼어붙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우유컵을 든 채 나무 토막처럼 굳은 다리를 끌며 아주 천천히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거리 측정기의 숫자가 바뀌었다. 1.5m. 좌표 확인 완료. 심서윤은 측정기를 책상에 던져두고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전원 주목. 5분 후 철수 개시. 그녀는 뒤돌아서서 차량의 방풍 커튼을 닫아 강태주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눈보라 속 1.5m 안전거리 밖 통제선에 홀로 남겨진 강태주. 그는 차 안에 집중하고 있는 그 냉혹한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에 들린 우유컵을 보았다. 표면에는 이미 얇은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잔대선에 물이 스는 허탈하고 찢어질 듯한 웃음이 울음보다 더 비참하게 그의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왔다. 삐삐! 새벽 4시 20분. 고막을 찢는 붉은색 사이렌이 제3캠프의 밤하늘을 갈라놓았다. 남동쪽 암벽에 설치된 수십 대의 초정밀 기울기 센서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붉은 경광등이 눈보라 속에서 미친 듯이 번쩍이며 주변을 마치 피바다처럼 붉게 물들였다. 심서윤이 통신 차량 문을 거칠게 발로 차 열고 발목까지 쌓인 눈밭으로 뛰어들었다. 각 팀 상황 보고해. 무전기를 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고 말의 속도는 한계치까지 치달았다. 이 팀 보고. 3번 광산에서 다량의 지하수 역류. 수질 혼탁합니다. 4팀 보고. 안반 센서 응력 한계치 돌파. 이미 80% 임계점 넘었습니다. 캠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수백 명의 인부와 지원팀이 텐트에서 뛰쳐나왔고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산의 포효의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대표님,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박 비서가 중무장한 경호원들을 이끌고 강태주를 동쪽으로 대피시켰다. 그곳에는 소형 눈사태 정도는 거뜬히 튕겨낼 수 있는 군용 방폭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지휘 차량 앞을 지나던 중 멈춰섰다. 고개를 돌려 눈보라 한가운데서 침착하게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는 심서윤을 바라보았다. 동공이 수축했다. 장갑차 이쪽으로 몰고 와. 강태주가 명령을 내리고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심서윤에게로 돌진했다. 심서윤은 태블릿 PC의 지하수 앞 붉은색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는 것을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다. 심서윤. 강태주가 다가와 바람 소리를 이기기 위해 악을 썼다. 당장 나랑 같이 가. 심서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3D 지도를 띄웠다. 지금 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무심한 옆벌구를 보며 호흡이 거칠어졌다. 권력의 꼭대기에 군림하던 그의 통제욕이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 방폭차가 바로 뒤에 있어. 돈 써서 현지 헌터 출신 가이드도 매수해놨다고. 백호 능선 루트. 지금 눈에 덮이지 않은 유일한 생존 루트야. 지금 당장 차에 타. 그 길로 빠져나간다. 심서윤이 마침내 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초조함으로 일그러진 강태주의 얼굴을 응시했다. 백호 능선이라고요? 그녀가 그 단어를 씹어 뱉었다. 단 일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었다. 지표면 안반층이 제일 두꺼운 가장 안전한 길이야. 강태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완벽한 답을 사는 것에 익숙한 사내였다. 가이드가 자기 목숨 걸고 보증했어. 심서윤은 반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손에 든 태블릿을 휙 돌려 강태주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화면의 백호 능선 루트는 눈이 시릴 만큼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선 바로 아래 거대한 짙은 보라색 공동빈 공간이 뚫려 있었다. 백호 능선 표면 안반이 두꺼운 건 맞습니다. 심서윤의 목소리는 폭풍을 찍고 강태주의 고막을 강타했다.
하지만 그 바로 밑이 3번 광산구역입니다. 당신네 회사가 무단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생긴 거대한 싱크홀이죠. 지하수가 역류하면 그곳이 이 산 전체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하수구가 될 겁니다. 강태주의 숨이 턱 막혔다. 눈꺼풀이 미친 듯이 경련했다.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그 가이드는 당신에게 직행, 지옥행 티켓을 끊어준 겁니다. 심서윤은 태블릿을 거두며 객관적이고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7분 뒤 백호 능선은 집안째로 통째로 가라앉을 겁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 깊은 곳에서 쿠구궁 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발밑에 눈밭이 요동치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 몸부림치는 듯했다. 경고. 산체 파쇄도 87% 도달. 방송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알렸다. 바로 그 순간 캠프 동쪽에 세워져 있던 강태주 소유의 방폭 장갑차 집안이 예고도 없이 푹 꺼졌다. 번개가 내리치듯 얼음층이 쩍 갈라지더니 흙탕물이 섞인 거대한 지하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불과 몇 초 만에 수톤에 달하는 장갑차가 백호 능선의 입구와 함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집안 붕괴음 속으로 삼켜져 까마득한 심연 아래로 처박혔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선 채 불과 수십 미터 밖에 그 참상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3초간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다. 양 주먹을 꽉 쥔 손가락 관절은 피가 통하지 않아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만약 아까 심서윤이 자기 말을 듣고 그 차에 탔다면 그들은 지금 수만 톤의 암석 밑에 깔린 피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자랑하던 자본의 특권과 철통 같은 보호막이 대자연의 무자비함과 그녀의 완벽한 전문성 앞에서는 치명적인 헛소리에 불과했다. 쾅! 캠프 한가운데 솟아있던 거대한 중장비 타워 크레인이 집안 치마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는 쇳소리를 냈다. 수십 톤의 거대한 강철팔이 지휘 차량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서윤아. 강태주의 눈이 시뻘겋게 뒤집히며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성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두 팔을 벌린 채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덮어 보호하려 미친 듯이 몸을 날렸다. 이 최후의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자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했다. 심서윤의 왼쪽 무릎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뜩였다. 방금 땅이 요동칠 때 박혀있던 철심들이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깨물었고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강태주가 덮쳐오는 그 1초의 순간 그녀는 눈을 감지도 않았고 그의 품으로 숨어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성한 오른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잡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10kg이 넘는 티타늄 합금 지형 측량기 삼각대를 번쩍 집어들었다. 쾅! 단단한 티타늄 지지대가 강태주의 가슴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강타했다. 온몸을 내던진 강태주의 가속도가 차가운 금속 막대에 의해 산산이 박살나며 강제로 튕겨나갔다. 윽! 강태주는 삼각대에 부딪혀 짐승 같은 신음을 냈고 충격 때문에 위경련이 다시 끔찍하게 발작했다. 비켜. 심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단 두 글자만 내뱉었다. 감정 섞인 비명도 처절한 밀치기도 없었다. 그녀는 길을 막는 돌덩이를 치우듯 삼각대로 강태주를 두 걸음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다. 그 순간 거대한 강철 크레인이 지휘 차량의 가장자리를 스치며 눈밭에 처박혔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태주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눈밭에 반쯤 무릎을 꿇었다.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경악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보호를 거부했다. 생사가 오가는 이 지옥 속에서도 차가운 쇳덩어리로 그를 밀어낼지언정 두 번 다시 그가 자신에게 닿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심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삼각대를 눈밭에 참박아 넣어 몸을 지탱한 뒤 지휘 차량 외벽에 철제 사다리를 잡고 망설임 없이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다. 눈보라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휘 차량 지붕은 캠프에서 가장 위험하고 폭풍에 노출된 곳이었지만 시야가 가장 완벽하게 확보되는 관측점이었다. 서윤아, 미쳤어? 당장 내려와. 밑에서 서지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지만 심서윤은 듣지 않았다. 지붕 위로 올라서자
돌풍이 바람막이를 찢을 듯이 때려댔다. 몸이 살짝 휘청거렸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쇠모처럼 지붕 위에 꼿꼿하게 박혀섰다. 마스크를 뜯어내고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전 인원 주목, 총지휘관이다. 심서윤의 맑고 극도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산이 붕괴되는 굉음을 뚫고 캠프 전체를 울렸다. 모든 식량 버려, 차량 버려. 전 인원 즉시 북서쪽 4번 탐사정 45도 능선으로 뛰어. 거긴 현무암 지대라 무너지지 않는다. 일직선으로 달리지 말고 노란 깃발 따라서 지그재그로 움직여. 대형 싱크홀 피해. 머리 없는 파리떼처럼 패닉에 빠져있던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이 절대적으로 냉혹한 지시를 듣고 마치 구심점을 찾은 듯 북서쪽으로 일제히 질주하기 시작했다. 산이 찢어지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거대한 바위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사람들이 모여있던 식당 텐트를 박살냈다. 3팀. 메인 전원 당장 차단해. 심서윤이 높은 곳에서 발전기 쪽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전력 관리자가 주저하자 그녀의 목소리에 타협의 여지없는 살기가 깃들었다. 지하수에 전기 흘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감전돼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장 내려. 관리자는 소름이 돋아 주먹으로 메인 차단기를 내리쳤다. 캠프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탐조등 불빛만이 눈보라 속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심서윤은 지붕 위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극저온 상태에서 너무 오래 서 있던 탓에 왼쪽 다리가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37개의 철심이 뼛속에서 녹이라도 쓴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피맛을 꿀꺽 삼키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절대적으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강태주는 박 비서에게 질질 끌려 북서쪽 안전 능선으로 물러났다. 그는 군중 속에 선체 고개를 들어 미친 눈보라 너머 차량. 지붕 위에 서 있는 그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완벽히 낯선 심서윤이었다. 5년 전 뇌우가 치는 밤이면 무섭다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던 여자. 요리하다 손가락을 살짝 베이기만 해도 눈시울을 붉히던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해발 700m 고지대 눈폭풍 속에 우뚝 서 있었다. 발밑은 까마득한 심연이고 머리 위는 미친 폭설이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정밀한 지시로 수백 명의 목숨을 쥐고 흔들었다. 그녀의 모든 예측은 신처럼 정확했고 모든 결단은 칼처럼 과감했다. 마치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빙하처럼 심장을 조이는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태주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녀가 마지막 인원의 철수를 통제하고 안반이 끊어지는 마지막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한 뒤 최후의 1초의 밧줄을 잡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서윤이 차에서 뛰어내린 지 정확히 10초 후 3번 캠프 전체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얼음층이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붕괴되었다. 아가리를 쩍 벌린 심연이 지휘 차량과 텐트, 남은 장비들을 몽땅 집어삼켰다. 거대한 눈보라 기둥이 치솟아 올라 모든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서윤아, 서지호의 피 끓는 비명이 폭풍을 갈랐다. 강태주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박비서를 뿌리치고 눈먼 폭풍 속으로 돌진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안 돼. 죽어선 안 돼. 절대로 안 돼. 강태주가 몇 걸음 뛰쳐나간 순간 짙은 눈안개가 서서히 걷혔다. 심서윤은 붕괴 지점 가장자리에서 불과 2m 떨어진 안전함반에 한쪽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한 손은 암벽에 깊숙이 박힌 피켈얼음 도끼를 죽을 듯이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눈밭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짙은 파란색 바람막이는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엉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뒤쪽의 까마득한 절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 그저 무릎에 묻은 피를 툭툭 털어내고 피켓을 뽑아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북서쪽 능선을 향해 걸어왔다. 강태주의 발걸음은 그녀에게서 10m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절뚝거렸고 확연하게 왼쪽 다리의 체중 지지력이 부실했다. 그녀가 강태주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강태주의 시선이 무심코 그녀의 왼쪽 무릎에 꽂혔다. 방풍 바지의 바깥쪽이 방금 전에 점프와 마찰로 인해 길게 찢어져 있었다. 그 틈새로 안에 덧댄 방한복 위로 무언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까 서지호가 붙여주었던, 지금은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소형 온열 패드였다. 그리고 그 온열 패드 아래쪽 피부에는 극도의 압력으로 모세혈관이 터져 끔찍하게 검붉어진 거대한 멍자국이 비쳐 보였다. 그것은 37개의 쇠못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압력을 견뎌내며 살을 찢고 나온 참혹한 증거였다. 강태주의 호흡이 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붕 위에서 20분 동안 버티며 침착하게 지휘를 하던 그녀가 도대체 어떤 비인간적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살려달라 매달리지 않았고 단 1초도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삼켜내고 강철 같은 몸뚱이 하나로 이곳에 있던 수백 명을 살려낸 것이다. 강태주, 그 자신까지도. 강태주의 목젖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프지 않냐고 묻고 싶었고 방금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서유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단호하고 차가운 뒷모습만 남기고 그대로 지나쳐갔기 때문이다. 서 부대장, 심서윤이 서지호 앞으로 다가가 갈라진 목소리로 평온하게 지시했다. 인원 체크하고 이번 캠프로 도보 이동 준비해. 서지호는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눈가에 짙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더 묻지 않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강태주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눈보라가 순식간에 그의 어깨를 하얗게 뒤덮었다. 그는 심서윤의 뒷모습이 국가특수구조대의 파란색 제복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강태주 자신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던 시공사 인부들이 이제는 마치 신이라도 보는 듯한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심서윤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의 최고급 수트 재킷도 돈으로 산 가이드도 그의 사설 구조대도 필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이 칠흑 같은 설산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이었다. 강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끔찍한 위장경련과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한 지독한 후회가 뒤섞여 그의 거대한 몸집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다. 털썩. 그는 눈밭 위에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끝내 억누르지 못한 뜨거운 액체가 눈시울을 뚫고 뚝뚝 떨어져 차가운 눈밭을 녹이며 작은 구멍들을 만들었다. 눈보라 속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수십조 원의 오만한 재벌 대표는 모든 것을 잃은 노숙자처럼 무릎을 꿇은 채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흐느꼈다. 저쪽 구역에 부목 3개 더 챙겨. 열풍기 온도 낮아. 예비 발전기 이쪽으로 돌리고 중상자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해. 다음 날 아침 6시 15분 제2캠프. 잿빛 새벽이 짙은 먹구름을 찢고 열렸다. 폭풍설은 날카로운 얼음이 섞인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다. 심서유는 임시 의료 텐트 밖에 서서 무전기를 쥔 채 속사포처럼 지원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파란색 바람막이 위에는 얼음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신 완료. 헬기 3시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심서유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무전기를 허리에 찼다. 그녀가 돌아서서 캠프 맨 외곽에 세워진 보급 트럭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왼쪽 다리는 2cm씩 미세하게 질질 끌리며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트럭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선 그녀는 철문을 열고 바닥을 짚은 채 안으로 기어 올라가 문을 닫았다. 비좁고 어두운 짐칸에는 그녀 혼자였다. 압축 건빵 박스에 몸을 기댄 그녀는 밤새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던 척추의 긴장을 그제야 탁 풀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의 바짓단을 쥐어뜯을 듯이 꽉 움켜쥐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풍 바지 측면 지퍼를 내렸다. 왼쪽 무릎 관절의 하얀 피부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기괴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어젯밤 점프할 때 체중이 실렸던 부위를 중심으로 시커먼 어혈이 번져 있었고
피하 조직 밑에 티타늄 철심. 37개가 극한의 추위와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당장이라도 살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인 패드는 딱딱하게 굳어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다. 심서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패드 모서리를 잡고 한 번에 거칠게 뜯어냈다. 찍! 짐승이 앓는 듯한 처절한 숨소리가 목구멍을 비집고 새어나왔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눈썹을 타고 트럭 철판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하얀 약병을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끔찍하게 경련했다. 엄지와 검지로 병뚜껑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달그락, 약병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철판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십 알의 하얀 진통제가 흙바닥으로 구르며 박스 틈새로 흩어졌다. 심서유는 바닥에 뒹구는 알약들을 노려보며 가슴을 크게 두 번 들썩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뒤통수를 차가운 철판에 기댄 채 억지로 심호흡 3번을 했다. 3초 후 그녀는 눈을 뜨고 허리를 숙였다. 더러운 발자국 옆에 떨어진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알약 2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물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입안에 약을 털어넣은 뒤 억지로 침을 삼켜 목구멍으로 우겨 넣었다. 쾅쾅쾅. 갑자기 트럭 철문이 울렸다. 심서윤의 움직임이 1초 만에 일시 정지되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바지 지퍼를 올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뒤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박스 밑으로 걷어찼다. 얼굴에 서려있던 지독한 고통과 나약함은 0.5초 만에 완벽하게 지워졌고 다시 절대 부서지지 않는 냉혹한 방어막으로 무장했다. 들어오세요. 평온하고 서늘한 목소리. 철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진눈깨비가 들이쳤다. 강태주가 트럭 밑에 서 있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극지방용 방한복은 3번 캠프가 무너질 때 튄 진흙과 핏물로 원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얼어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경련하는 위장을 쥐어뜯을 듯 누르고 있었고 왼손에는 국방색 철제 컵이 들려 있었다. 컵의 가장자리엔 얇은 살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다. 심서유는 트럭 위에 선 채 강태주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우유컵에 머물지도 않았고 왜 여기 있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장자리를 짚고 가볍게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왼쪽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신경을 찢는 듯한 고통이 뇌를 때렸지만 그녀의 몸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서윤아. 강태주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것처럼 지독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았다. 심서유는 1.5m 안전거리를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지금은 구조 임무 중이 아니었으므로 그녀는 그저 평온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강 대표님. 심서윤이 입을 열었다. 신화 캐피탈의 장비 손실 리스트는 국가평가단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메일로 송부할 겁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오신 거라면 번지수 틀렸습니다. 강태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처럼 감정 하나 없는 그녀의 두 눈을 보자 심장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그의 호흡은 극도로 불안정했다. 그는 굳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컵을 그녀 앞으로 쑥 내밀었다. 간밤에 내내 지붕 위에 있었잖아. 너무 추워서 내 다리가. 그는 말을 멈췄다. 위가 찢어지는 고통을 죽을 힘을 다해 억누르는 듯했다. 지원팀한테 날로 빌려서 데워왔어. 중간에 불이 꺼져서 방풍 라이터 찾는다고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의 말투엔 소름 끼칠 정도의 비굴함이 서려 있었다. 데운 건데 지금은 조금 식었을 거야. 이거 마시고 속부터 달래. 진통제 빈속에 먹으면 위장 다 버려. 심서유는 하얀 액체 위에 살얼음이 낀 철제 컵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가 밤새도록 눈보라를 뒤지며 그녀를 위해 데워온 결과물이었다. 5년 전 한남동 저택. 그가 새벽 3시까지 접대를 하고 돌아와 소파에 기대어 위경련으로 신음할 때
그녀는 얇은 잠옷바람으로 주방에 서서 정확히 45도로 온도를 맞춘 위장보호제를 숟가락으로 불어 식혀가며 그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그는 눈조차 뜨지 않은 채 그게 당연한 권리인 양 삼키고는 다음엔 좀 더 뜨겁게 타와라는 말만 남기고 침실로 올라가곤 했었다. 지금은 역할이 역전되었다. 그는 영하 10도의 진눈깨비 속에서 덜덜 떨며 다 식어 빠진 얼음장 같은 우유를 내밀고 애원하고 있었다. 강태주. 심서유는 우유컵을 받지 않았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뼛속을 찌르는 관통력이 있었다. 당신 손 떨리네요. 강태주가 흠칫하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애써 웃어 보였다. 자신이 괜찮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했다. 안 아파. 그냥 좀 추워서 그래. 위경련은 원래 고질병이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는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착각한 듯 핏발선 눈동자에 애처로운 희망의 빛을 띄웠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심서유는 그의 손을 보며 의학적으로 완벽한 소견을 냈다. 당신의 손떨림 주기는 혈당 수치 3.9 이하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생리적 진전 떨림입니다. 24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녀가 시선을 들어 그를 칼날처럼 노려보았다. 게다가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우유, 로트 번호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달까지입니다. 어젯밤 발전기 전원이 나가고 얼어붙으면서 이미 변질됐고요. 당신이 지금 그걸 마시면 30분 안에 급성 장염이 옵니다. 이런 극한 산악지대에서 장염 발병 시 사망률은 15%입니다. 강태주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일말의 희망이 순식간에 깡그리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굳어지며 컵 안에 얼음 조각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보세요. 심서윤의 말투는 기계처럼 객관적이었다. 당신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멀쩡한 우유 한 잔 제대로 못 때우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나를 걱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강태주의 목젖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찢어질 듯한 위경련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가 예전에 쓰레기였다는 거 알아. 절망에 찬 울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는 손을 뻗어 심서윤의 옷소매를 잡으려 했다. 나는 예전에 네가 그저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한 줄 몰랐어. 나는 그저 돈만 주면 결혼의 품위만 지켜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서윤아,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심서윤이 그의 말을 정통으로 끊어내며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당신은 그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죠. 강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날 교통사고. 심서윤은 피하지 않고 그의 두 눈을 직시했다. 내 차 번호판 못 알아봤다고 했었죠? 맹세코 정말 못 봤어. 강태주가 피눈물을 흘릴 듯 충혈된 눈으로 다급히 변명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내 정신은 온통 유라한테 가 있었어. 정말 널 못 봤단 말이야. 강태주 씨. 당신 리무진의 옵션으로 달린 시스템. 국내 최고 명장들이 커스텀한 360도 서라운드 경보 시스템 맞죠? 심서윤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강태주의 숨이 턱 막혔다. 심서윤은 조금씩 굳어가는 그의 전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시스템 스마트폰이랑 실시간으로 연동되잖아요. 당신 차가 내 차에서 12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을 때 당신 스마트폰에는 주변의 중대 파손 차량을 알리는 경고 알람이 떴을 겁니다. 그 알람 화면엔 그 파손된 차의 번호판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겠죠. 강태주의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수축했다. 그날 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던 순간 그가 차문을 밀고 나가기 직전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렸었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았고 붉게 번쩍이는 경고창 안에는 너무나 낯익은 번호판 숫자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빗속에서 울고 있는 유라를 보았다. 유라는 그가 최근 거액을 투자한 기획사가 밀어주는 주연 배우이자 그가 한창 재미를 들인 오락거리였다. 반면 그 번호판이 의미하는 여자는 언제나 조용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며 집에서 얌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였다. 그는 그 0.1초의 짧은 찰나에 가장 자본가다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냈다.
그는 그 경고창을 손가락으로 슥 밀어서 지워버렸다. 그 번호판을 철저히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렸다. 그는 모두를 속였고 심지어 지난 6년 동안 자신마저 완벽하게 속이며 정말 못 봤다고 맹신해온 것이었다. 심서유는 피가 다 빠져나가 시체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강태주의 절망적인 얼굴을 일말의 온도차도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알람창을 슥 지워버렸잖아요. 심서윤의 그 한마디가 그가 6년 동안 쌓아올린 얄팍한 자기 합리화를 처참하게 박살냈다. 당신은 차에서 내리기 1초 전에 이미 투자 수익률 계산을 끝낸 겁니다. 적당히 놀란 내연녀는 당신에게 고분고분한 태도와 감정적 만족감을 주지만 피투성이가 된 아내는 귀찮은 문제와 책임만 안겨주니까요. 아니야, 서윤아. 그런 거 아니야. 강태주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악을 쓰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선 쇳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얼어붙은 땅바닥 위로 묵직하게 무릎을 꿇었다.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컵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쨍그랑 얼어붙은 우유가 쏟아져 더러운 진흙탕물과 섞이며 추악한 색깔로 변했다. 심서유는 무릎을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서울 바닥을 호령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5년 내내 짓밟았던 수조 원대 재벌 회장이 이제는 길 잃은 개처럼 위를 부여잡은 채 그녀의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강 대표님. 심서윤이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완벽한 통제선을 그었다. 그녀는 이 6년 만의 재회의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공무는 끝났습니다. 심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운 진눈깨비를 뚫고 명확하고 매섭게 꽂혔다. 그 어떤 미련도 담겨있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난 당신 얘기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강태주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입술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억눌러왔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흙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바짓단을 잡고 싶었다. 가지 말라고, 내 심장이라도 다 꺼내서 보여주겠다고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심서유는 그에게 단 1초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막 착륙해 거대한 프로펠러 굉음을 내고 있는 국가 구조 헬기를 향해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9시 14분, 멀리서 산이 붕괴되는 굉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심서유는 바람막이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하얗게 달아빠진 65리터 낡은 배낭을 고쳐맨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구조 헬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강태주. 그는 해발 700m의 미친 눈보라 속에 홀로 꿇어앉아 손끝에 남은 차가운 눈물과 진흙만을 바라보며 숨이 넘어가라 오열했다. 두 번 다시는 움켜낄 수 없는 한때 그의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빛을 향해